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는 많은 신박한 사연들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부잣집 딸인 형님과 비교하며 온갖 모욕을 주던 시어머니와 형님을 얼굴에 제삿날 탕국을 뿌려버리고 연을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한 명을 키우고 현재 둘째를 임신 중인 여자입니다. 둘째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바로 아주버님과 형님이 이혼한다는 소식이었죠. 살면서 들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소식이 있었다면 크게 바로 남편의 형제든지 아주버님의 이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두 분은 진짜로 평생 헤어지지 않고 자꾸부터 사셨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남편이 아버님과 연락 중이라서 새로운 정보를 듣게 되면 제게 잘 걸러서 전해줄 것 같아요.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쪽과 관련이 없다 생각해서 직접 물어보거나 연락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고부관계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남편만 있어서 아버님과 연락을 하고 생신 같은 중요한 날들만 챙겨드리고 가끔은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손자를 만나러 갈 때도 있습니다. 가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님은 며느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께 미안한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님께서 잘못하신 것은 없으니까요. 저는 3남매 중 둘째로 위에는 오빠가 있고 아래에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유일한 딸로서 제게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오빠와 남동생들과도 서로 잘 지내며 행복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다른 집들과 비교해도 부유하지도 우호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 자녀를 둔 만큼 지출해야 할 비용이 많아서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 결과로 다들 원하는 것을 갖추며 살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았어요. 저와 오빠, 남동생 모두 학창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절대로 100% 풍족한 환경에서 자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으로 우릴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는 별 뜻이 없다고 바로 군대에 들어가 부사관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온전히 오빠의 선택이었고요. 저는 대학을 가고 싶었던 4년째 대학에 진학하고 장학금을 받아 부모님께서 학비를 지원해 주시기도 했고 오빠도 월급으로 학비를 지원해 주셔서 적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다고 그것까지 지원해 주셨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취직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한 상태였는데 제가 남편의 회사와 가까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남편이 저를 먼저 보고 연락처를 주었던 후에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편은 아주 바르고 선한 사람이에요. 마음씨가 곱고 말다툼이 있을 때도 언제나 먼저 사과하고 제 기분을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연근은 어머님과 아버님 생각해보면 어떻게 남편이 나오나 싶기도 하고요. 남편은 아버님 유전자만 받아온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봅니다. 2년이 넘게 연애한 후 제가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작은 출판사였죠. 그래도 저는 만족하고 좋았습니다. 일단은 첫 직장인으로서 그렇게 큰 회사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경험을 쌓기에 좋았어요. 그렇게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 요즘 세상에서 매달 급여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얻은 후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이나 그런 것들을 크게 하지 않을 생각이라 상관없었거든요. 간소하게 준비하고 결혼한 후에는 함께 열심히 모을 생각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부터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는 눈치챘습니다. 상견례에서는 대놓고 브랜드까지 언급하면서 이 정도는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사실 제 친구들은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사돈 사정이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곧바로 우리 부모님께 이야기했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의 집안을 알아가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집안이 더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재산을 많이 쌓아 놓으셨다는 것이었죠.
남편 때문에 참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남편은 어머니와 전혀 다르죠. 남편은 어머님이 돈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싫어하며 아버님의 성품을 더욱 물려받은 편입니다. 게다가 장남으로서 아버님한테서 은근한 차별을 받으면서 자라오다 보니 그런 요소도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처음 만나실 때부터 재수형보다는 동생이 먼저 가게를 이끌었으니 상대적으로 넉넉하게 관대하게 돌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돈에 대한 언급을 그렇게 쉽고 당당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많이 해서 생활비가 일 없을 때도 노력하겠다고 했고, 저 또한 남편과 어머님, 아버님 모두가 정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만을 믿고 결혼했습니다. 예식을 할 때는 돈을 아끼려고 어머님이 언급한 브랜드백으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받으신 뒤에는 혹시 진품이 아니더냐는 생각이 들어봤는데, 왜냐하면 요즘에는 겉멋내기용으로 짝퉁도 많이 팔리기 때문이에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이런 것을 안 보셨을 거란 생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를까 조심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지 물으니 단호하게 말해주셔서 입 다물게 되었어요. 결혼한 뒤에는 어머님이 돈에 환장하는 분이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됐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범한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방식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연락을 드리지 않아서 질책을 받아요. 남편이 밥은 스스로 해야 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며느리로서 점심상을 차리러 가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머님과 시어머니를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했고 진심으로 주말 아침부터 시어머니 집에 가서 아침을 준비한 적도 있었는데 음식을 받아보지도 않으시고 음식이 뭔지 맘에 안 든다며 돈을 내라 하며 장 보러 가라고 꾸짖더라고요. 돈을 퍼부어봐야 알 수 있다고 하셔서 매우 답답하고 화가 나요. 남편이 전화로 람보라고 뭐라고라고 날 비웃는데 그 이후부터는 아침 식사 얘기를 다시 집어들지 않습니다. 정리, 불편함을 표현하며 부처들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신 분들을 이겨내며 살아왔습니다. 찌직하게 그런 상황에 처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부부가 결혼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난 뒤 저희 아버님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들아,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상견례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버님과 아주버님을 만나 이 제 1년도 안 된 연인으로 예식을 치르러 나갔습니다. 아주버님은 젊은이들의 상견례 자리에 나가 싶어 하셨고 어머니인 미주 씨는 예비 형님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부유한 부잣집의 딸로서 몸에 알지 못하는 명품을 얹고 온 저는 잘 알지 못하는 브랜드의 명품들을 몸에 걸치고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맏며느리 자로 들어주며 드디어 지방 후 색이 맞추어진다고 하셨지만 제 자격지심인지는 몰라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그러다가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 그리고 어머님은 싱글이시고 먼 거리에 계셨어요. 예비 형님은 좀 더 술을 두들겨 올려서 옷이나 한 벌을 사주겠다고 말하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은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식도 초에서 호텔에서 열렸죠. 아주버님이 결혼하신 후 어머님은 가족들을 자주 모아서 썼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 형님과 저를 비교하는 자리 같았습니다. 형님은 항상 우리 새아들, 우리 며느리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저는 항상 객 너의 제로 불리곤 했어요. 형님은 절에 가서 동서라고 잘 안 하시고 백은 그쪽은 그러셨죠. 남편이 이럴 거면 저희 앞으로 불러주지 말아주세요 하고 정색하고 한 번 얘기하니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는 건 별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이제 제사상은 며느리들이 봐야 할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애기는 곱게 자라서 이런 것들 모르니 비가 해라 하는 식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기도 안 찾아요. 그 자리에서 남편이 저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형님이 붙잡아 주셔요. 자기가 큰 며느리인데 그래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제안하셨어요. 둘이 음식을 해와서 더 맛있는 사람으로 함께 하자. 음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제사 음식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와서 그냥 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하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사가지 말자라고 더 열을 냈죠. 하지만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화가 나더군요. 결국 남편에게 나 해볼게라고 말했어요. 또 시어머니는 나를 무시하고 싫어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아버지는 나를 예뻐해 주시고 친척들이 엄마의 요리 솜씨를 인정해 주셔서 자랑스럽더라고요. 엄마는 일도 하시면서 요리도 잘하셔요. 친정 가족은 명절 음식을 좋아하셔서 명절이 아닌 때에도 나먹는 음식들이 있었고 제삿날이 다가오자 저는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물론 저가 괜찮다고 맘고생하는 이야기는 안 하고 시댁에서 예쁨 좀 받아보겠다는 핑계를 대했죠. 엄마로부터 각종 전, 육전, 탕, 나물 등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제사 전날에 전과 탕은 가서 끓이기만 하면 되도록 준비를 다 해놓았어요. 날이 되어 남편과 시댁에 갔을 때 형님도 준비해놓은 제사 음식을 가져왔더라고요. 사실 제가 몇몇 음식을 솜씨 있게 만들었기에 엄마의 음식 솜씨는 정말 어디서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음식을 평가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시간보다 2시간 일찍 모였어요. 아주버님과 아버님께서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렸고요. 어머님이 호들갑을 떨면서 젓가락을 먼저 드시고 아버님도 음식들을 맛보셨어요. 그래도 제사상에 올릴 음식이니까 아버님도 진지하게 맛보시더라고요. 어머님은 형님의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냐고 엄마께 칭찬을 다 하셨어요. 역시나 제 칭찬은 없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아버님께서 두 음식 모두 맛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저도 참 순진하다 못해 백치미가 넘치는 일심이 어떤지 모르지만 아버님의 맛있다는 말만으로도 속으로 좋아했어요. 아주버님과 남편도 먹어보고 둘 다 여러분이 함께 음식을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식을 먹기 좋고 제사에 올릴 만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서율순이 되었습니다. 음식들이 제사상에 올라갔고 정말 모든 게 어머니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죠. 음식들이 형님의 음식은 손해를 봐도 그 마련이었고 제사상에 올라가 전시됐지만 제 음식은 그냥 가족들의 저녁 식사로 남아버렸습니다. 형님의 음식은 마치 기념품처럼 곱게 올라가 있었고 제가 준비한 음식들은 제사가 끝난 후에 식탁에 올려져 모두의 위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네 음식도 맛은 있으니까 다음에는 네가 한 번 더 해봐라였는데 그 소리 듣자마자 정말 서러웠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순간 아버님께서 배를 잡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시더라고요. 한 10분 후에 아버님께서 창백해진 얼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러신 후 한 15분 뒤에 갑자기 아버님도 배를 잡고 화장실로 뛰어가셨다고요.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다음에는 제가 배도 아파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모두 겁을 낸 후 나오니 이미 남편의 얼굴도 창백해져 있고 어머님은 이전에 작은 방 화장실로 가셨던 것 같았고요. 너무나 당황스럽네요. 제가 만든 음식으로 준비한 저녁상에서 식사를 하고 다들 배탈이 났는데 실은 이러한 일이 어머님의 어떤 발언을 통해 제 잘못인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했지만 어쨌든 내가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님은 펄펄 뛰면서 제게 때리지 말라고 소리치고 쌍욕을 섞어가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날 어머님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왜 뛰쳐나오지 못했나 지금도 후회가 돼요. 차 안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내내 울면서 남편이 이 잘못 아닌데라고 달래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그 다음 제사는 3달 뒤였습니다. 당연히 외면당할 것이 분명하지만 저는 여전히 전을 부쳐 가져갔어요. 그때 크게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음식을 보고 계신 어머님은 혀를 차며 보며 그리고 형님도 음식을 해. 말씀하신 내용을 한국어 어순에 맞게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형님이 어머님께 남자들 퇴근할 때까지 내일 받으러 가겠다는 말을 했고 그러고 나니 어머님은 치가 뭘 받을 자격이 있어 두어도 차거나 하겠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작은 방에서 숨어서 듣고 있던 저는 눈물을 참으려 애를 쓰며 혼자 외출 준비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진 것을 느끼고 나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번님 남편이 퇴근을 안 했기에 여자들만 있던 상황에서 혼자 남겨진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자 다시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들어가려고 했던 순간 제 눈에 이상한 광경이 보였어요. 형님이 주위를 불안한 눈으로 두리번거리더니 한쪽에 놓인 천으로 덮어둔 제재 사음식 소쿠리로다가 쉬더라고요. 그리고 쭈그려 앉은 형님이 무언가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 위에 갖다 댔고 흔들었습니다. 그 손이 흔들릴 때마다 하얀 가루 같은 것이 제가 만든 탕과 나물 무침과 전 위로 떨어졌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형님의 팔을 확 잡아챘습니다. 형님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시고 나는 형님 손에 들린 것을 뺏었었어요. 그것은 바로 가루약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변비를 유발하는 설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형님, 이게 뭐죠? 제 음식에 설사약 뿌리신 거예요? 설마 이게 지난번에 형님한테 의도적으로 설사약을 넣었던 것이에요? 제 음식에 의도적으로 설사약 넣으신 거예요? 제 답장에 형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경솔하게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동서. 근데 제사는 큰 며느리가 챙기는 게 맞잖아. 그때 동서 음식을 조금 먼저 맛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동서 음식을 내줄까 한다고 하셔서 그 모습을 보며 마음에 쌓였던 게 터져버렸어요. 순간 저는 국자를 집어들고 타국을 떠서 형님 얼굴에 확 뿌렸어요. 형님은 깨악 소리를 지르며 꺼렸어요. 미쳤어.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하면서 그 와중에 도자기 명품을 걱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어디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느냐며 나를 탓하셨습니다. 저는 당당히 반발하여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턴 저만 당당해야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제가 음식을 만들 때 양을 너무 많이 넣은 건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 엄마가 딸을 예쁘게 하고 싶어서 열심히 도와주신 음식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무시하는 건 무례합니다. 당신은 무슨 존재입니까? 그리고 정신없이 국자를 휘저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어머님이 소리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럼 걔도 덜을 미워하게 할 거예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시자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말하자 형님이 정말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형님께 둘째 이혼하라고 써 있지만 이런 꼴을 보기 싫고 이혼을 하면 재산을 더 너네에게 줄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몸을 해치려고 하면 정이 떨어진다고 말씀하며 이런 일을 꾸미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거의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어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노력했다는 것도 제 스스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그 상황에서 거실 바닥에 있는 탕국 냄비를 발로 차서 덮었습니다. 어머니와 형님은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형님의 음식은 다 비우고 제 음식과 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대로 하면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로 차지 사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전화하니 음성으로 넘어가기에 정말 엉엉 울면서 메시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하고 끊었어요. 핸드폰도 가방에 던져버렸어요. 집에 올 때까지 남편이 올 때까지 침대에 엎어서 울다가 지쳐 쉬다가 하기를 몇 번 냈더니 남편이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정신없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머니와 연금도 살겠다고 울면서 바란다는데 제 눈물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남편의 입술이 터져 있었어요. 아들은 이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네가 그런 수준으로 떨어져서 없는 집안 여자를 데려온 게 잘못 아닌가? 엄마가 어찌 그러셨는지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써야지 했다고 해서 남편이 화를 내어 주먹을 쥐고 손을 떨고 있는 이 형에게 던지다가 아버님께서 따귀를 한 대 맞은 것인데요. 그날은 남편과 함께 서로를 껴안고 울다가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 아버님께서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당신이 중재를 잘 해야 했는데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머님이 가난한 집에서 살다가 돈의 가치를 깨달아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변명하듯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은 저희가 연락을 끊고 산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다며 너희끼리 잘 살기만 하라고 충고해 주셨어요. 그렇게 연락을 끊기로 하고 나서 어머님께 연락이 와서 온갖 호유와 폭언을 번갈아 들었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엄마랑 연락을 끊는 건 아니지 않냐며 설득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머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뭘 부탁해요? 아들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면 아들님이 사랑하는 여자랑 이혼시키려는 수작은 부리지 마셔야죠. 어디 이제 와서 헛소리야. 이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그 이후로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출산했을 때도 연락하지 않았고 아버님만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소식을 들으셨는지 연락해서 아들 나왔으니까 수고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달라붙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차단했습니다. 끼리끼리 만나서 평생 잘 살 줄 알았는데 아주버님과 형님 이용한다니까 신기합니다. 자기 동생 얼굴까지 때려가면서 와이프 변호하려고 하던 이 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알게 되면 말해주겠죠? 본인도 아직은 확실히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시모랑은 연락 안 하고 살 것이고 우리 아이들도 어깨 목 펴고 다니는 일 없도록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으로 잘 키울 거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가짐을 봐야지 왜 사람을 돈으로 평가할까요? 시어머니는 사람을 제대로 볼 줄 모르고 제멋대로 사는 분이라 이렇게 응징을 당하고 살게 되었나 보네요. 쓰고 싶은 내용을 다시 작성해 주십시오. 저의 삶에는 그림 5가장으로 시작한 사람이 있었어요. 신호가 제 오빠를 소개해줬고 우리는 만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호는 2명의 아이를 가진 외동아들이라 꺼릴 수 있지만 전 그들의 성격 또한 정말 좋았거든요. 게다가 우리 형과 친구인 2명의 시누이로부터 친구의 언니처럼 편하게 대해줬어요. 신호와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아가씨의 지인이 제안한 일이었어요.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하여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째를 낳을 때까지 일을 하다가 둘째를 낳고 퇴사했어요. 남편 또한 제가 퇴사하는 것을 원하며 그의 수입으로 큰 금액을 모으고 있어요. 못하겠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해요. 제가 신우들과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 투자 비용을 2대 1대1로 하였습니다. 제가 이만큼의 투자 비용을 내기로 했고 수익 분배는 제가 50%를 가져가고 신우들이 29%씩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신우들은 둘 다 돈이 없다고 비용을 모으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어서 결국은 제가 모아둔 돈으로 초기 투자 비용을 전부 했어요. 아가씨는 아이가 없는 주부이고 형님은 회사 경험도 없는 주부였어요.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저도 열심히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가씨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상표 등록은 제 명의로 했습니다. 생산과 호흡, 배송 등의 업무를 서로 분업해서 하기로 했죠. 운이 좋게 처음부터 잘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3개월 동안 매출이 1억 조금 넘게 나왔어요. 잘 되는 것은 좋은데 중간에 갈등이 많았어요. 저희 집을 사무실로 사용해서 일을 진행했는데 아가씨는 본인이 할 일을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저에게 떠넘기는 일이 잦았어요. 그리고 형님은 사업보다는 자기 시댁일이나 집안일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주부라 그런가 보다 해서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초반에 판매가 부진할 때는 둘 다 신경도 안 쓰던데 판매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열심히 신경을 쓰는 척 하더군요. 시작한 지 3개월도 채 안 되어서 아가씨가 정산을 하자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쁜 시기였어요. 2주 정도 지나면 바쁜 시간이 지나니 좀 기다려주세요. 좋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너는 네 맘대로 하냐며 소리를 지르고 정말 미친 여자인 줄 알았어요. 며칠이 지나니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었어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자기 누나와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대판 싸웠습니다. 제가 저희 둘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서에 가서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이런 것은 민사소송으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계약서가 모두 있는데 왜 안 되냐고 했더니 계약서가 있으면 고소할 수 있지만 돈을 받는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투자한 금액 중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고 수익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형님과 아가씨는 4천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두 사람이 나눠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한 끝에 시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형제끼리 법정까지 가서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네가 해야 한다고 하신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돈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내가 모은 돈이고 수익금들도 본인들이 다 가져갔고 내 것도 부족하게 돌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좋게 해결하라고 하시는데 정말 가재는 개편이라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신녀들이 돈 문제로 이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큰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오자 이성을 잃은 것일까 모르겠네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남편과 의논 끝에 신호들을 횡령으로 고소했었습니다. 겁 많은 것 같았던지 곧바로 연락이 왔어요. 형님은 집으로 찾아왔다고 소리를 질렀으나 남편이 제 전화기를 빼서 욕하고 소리를 질렀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니 무섭게 느껴졌어요. 투자금을 모두 돌려주고 수익금도 제 점유분을 돌려주겠다고 방금 전화가 왔어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죄를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일부러 강조했어요. 가족끼리 정말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가 하며 말했는데 가족끼리 먼저 사기를 치다니.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돈을 돌려주고 싶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어요. 형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두고 볼 것이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어요. 신우 둘에게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데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문자가 왔어요. 수익금을 나누고 제 투자금 전부를 저에게 돌려주었으니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였어요. 즉시 신우 둘에게 남은 금액을 제외하고 돌려보냈고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어요.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 저녁 때쯤에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집으로 와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남편과 둘만으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신우들이 오려나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말씀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왜 크게 일을 만드냐고 뭐라 하시느냐 하시는데 남편이 그들이 범죄자라고 했는데도 싸고 돌고 놀고 화를 냈습니다. 가족들이 그런 일을 대충 넘기는 것이라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만약 오늘 어머니가 딸들 대신에 제 남편과 제게 사과를 해주셨다면 어머니 말대로 고소를 취할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사기를 당한 저에게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고소를 취할 수는 없겠다고요. 지들이 사기를 쳤는지 여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또 어떤 일을 벌일지 어머님은 딸들이 걱정되지 않느냐고 하였습니다. 지들이 적반하장으로 나에게 소리 지르고 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 이제 와서 법은 무서운지 자리에서 나오는 신호들에게 화가 풀리지 않네요. 남편은 결코 속지 말라고 하지만 고민되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많은 분들이 지혜를 나에게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기꾼의 부개념 신호를 드리네요. 무개념들은 대부분 법 앞에서 두려워하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계약서가 신의 재능이었네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사용 전 배운 부모님께 불경함을 토했고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촌에게 차디찬 사이다를 힘껏 던진 적이 있었어요.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올리신 글들이 많네요. 죄송하지만 남자라서 그런데 저도 함께 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40살이고 아직 사춘기 감성이 살아있는 노가다 하는 아저씨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지방에 사시고 계세요. 1년 전에 둘째가 칠순이 되어서 부모님께서 서울에 오셨어요. 어떤 뷔페에서 이모님이 칠순 잔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날은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서 못 갔었어요.
그날 저녁에 부모님께서 서울로 왔다고 하셨어요. 그분께서 전화 통화만 하셨나 봐요. 그리고 며칠 뒤 주말에 부모님이 서울에 사는 형제들이 나눠주신 야채와 모에 관해서 말씀하시며 가져다 주시라고 하셔서 부모님 댁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는 부모님의 농사도 도왔고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께 장기를 다시 도전하겠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와 아들이 장기 2판을 두셨고 부모님께서 사주신 농산물로 가득한 트렁크를 실어 올라왔습니다. 점심을 함께 하면서 부모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며칠 전 부모님의 가셨던 이모의 칠순 잔치에서 사촌형 하나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이 사촌 중에서 좀 싫어하는 분이라요. 어머니가 그 사촌형을 만나셔서 한 번은 이모 집에 놀러 가라고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촌형이 말하길 제가 여기를 왜 가요 이래 했어요. 어머니는 좋은 말로 이야기하신 것인데 사촌형이 수군 붙이는 듯한 말투라서 당혹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어서 말씀하시기에 그게 예전에 추석 때는 우리 집에 안 오고 설날에만 와서 수금해가고 군대 간다고 해서 수금해가고 제대했다고 수금해가던 놈인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생각이 났어요. 그 사촌형은 우리 집에 평소에는 오거나 하는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신 때뿐만 아니라 자기 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했다는 이유로 우리 부모님을 찾아와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상당히 서민 생활을 하셨던 분이었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부모님께서는 저보다 많은 나이이십니다. 현재 지방에 계신 전원주택에는 제가 4살 때 부엌 뒤편에 작은 텃밭을 가꾸시며 하루에 4시간씩 걸쳐 일을 즐기시며 살고 계십니다. 그 텃밭은 5,000평을 넘어가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헷갈리시는 점이 있습니다. 차고 문을 원격으로 여닫을 수 있는 차고가 계셨는데 아버지께서 리모컨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과장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은 돈을 많이 벌었던 분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조카들에게 주는 세뱃돈이나 용돈을 상당히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용돈을 받는 즐거움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촌형의 사연도 부풀리게 되었지요. 우리 집에 놀러오라는 좋은 제의를 하셔서 사촌형이 우리 어머니한테 수와 붙이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기분이 확 풍족해졌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 사촌형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어머니가 장남신 부부의 모범이 되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때 우리 부모님이 어떤 집을 사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가구를 사주시기도 하고 돈이 부족하면 보태주시기도 했던 분이십니다. 이 얘기를 사촌형도 부모님께 들었을 텐데 정말 자랑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저희 조카들에게 결혼 선물로 주신 우리 사촌형님의 결혼식에 참석했었는데 정말 멋진 행사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분들이라 시기를 가지고 찾아뵈시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마치 소망을 건넨 듯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정당한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촌형님이 우리 어머니께 하신 말씀을 듣니 제가 마음이 언짢았어요. 그 사촌형님이 어렸을 적부터 조금씩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 아이들도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저희 어린 시절에는 어쩌라고라는 말을 흔히 쓰지 않았는데 어쩌면 사촌형님이란 사람은 그런 사람을 화나게 만들기 위한 재주가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죠? 사촌형님이 우리 집에 오셔도 자기 집에는 없는 오디오나 비디오를 만지실 때 같은 게임기를 보고 괴리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린 나이에 사촌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있는 척을 했었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자식들이 절대로 있는 척을 하지 못하게 키워주셨기에 큰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촌형의 집과 저희 집 간의 경제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그 부분으로 인해 기분이 나빠졌다는 생각이 들어 그의 행동들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촌들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에 사촌형이 밉다는 생각도 했었고 이것이 사실인지 알기 위해 나중에 탐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자리잡기 위해 도움을 주신 존경할 만한 분, 우리 어머니께서 그 모자라는 지적을 드린 것은 저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 저도 실은 잊고 있던 점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 입사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사촌 형도 취직을 했습니다. 그는 대학 2학년부터 4년간 취업 준비를 하다가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쟤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몇 년간 경험을 쌓아 나중에는 자신만의 회사를 차리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 사촌 형과 만났을 때 그는 너무 자만심을 부릴 정도로 잘난 척을 하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촌 형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나가고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저는 몸을 쓰는 일을 하고 있느냐며 고생이 많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자기의 연봉과 연말 보너스에 대해 얘기하며 사촌 형제들도 주위에 있어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사촌 형이 성장하면서 누리지 못했던 것을 이제서야 누리며 살아온 것에 대해 질투가 났지만 이해하고 넘겨보았습니다. 이후에도 자기는 부잣집 딸과 결혼했고 승진하면서 연봉이 높아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어른 되어서부터 사촌 형이랑 자주 만나진 않아요. 예전에는 자주 만나서 같이 노는 등등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1년에 한두 번씩 밖에 볼 기회가 없어서 놓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넘기곤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까지도 그렇게 말을 싸가지 없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집에 돌아오니 저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상해서 사촌 형에게 만나자고 하면서 화를 사귈 거라 생각하게 되는 정도예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오는 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제 행동에 대해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그때 와이프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명의 와이프가 많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던지 1년 정도가 지난 최근에 막내 외삼촌의 환갑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그 사촌 형을 만났습니다. 저는 아직 사춘기 청소년이 아니라 그 사촌 형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2가지 걸린 것 같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사촌 형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자신의 직장 동료들 중 30대는 우리 때와 다르게 어떤지, 자신은 회사에 많은 성과를 올리는 사람이라며 50이 넘으면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등등. 저는 그런 헛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진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더니 자신은 집을 옮겼는데 한번 놀러 오라고 하자 그 빌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는데 사촌 형이 저에게 절른 돈을 벌어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야지라고 했습니다. 잘 걸린다 싶었습니다. 얼씨구나 하며 제가 사촌 형에게 아버지가 준 빌라 꼭대기층 독채로 살고 있어서 건물 관리도 해야 하고 그래서 이사를 못 가다 오고 얘기했습니다. 사촌 형의 표정이 좀 놀라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김호부가 시골에 논밭만 있는 거 아니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기다리던 얘기였습니다. 형, 무슨 옛날 얘기하고 있어? 불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 젊을 때 그 땅이 논밭이었지 지금 서울에 농가젓 있어? 다 건물이 서울에 있던 땅들 중에서 나라에 수용된 건 어쩔 수 없이 보상금. 지방에 있는 논이나 밭을 사신 거예요. 묻지도 않은 말까지 했죠. 그랬더니 사촌 형은 믿기 힘든 표정을 지으며 김무를 시골에 있는 집에 조그맣게 짓고 내려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난 링 4GB라고는 몰랐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 우리 아버지 집은 차고 리모컨으로 열고 닫는 집이야? 형은 아직도 우리 부모님 집에 안 가봤나 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촌 형은 기분이 나빠져서 너는 회사에서 고생 많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주인은 종이. 종 노릇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장인 저가 직원들 눈치를 보며 일을 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촌 형은 더 회사 차렸어? 라고 물었습니다. 회사를 차린 지 좀 언젠데 요즘 인테리어 회사들을 힘들다고 하던데 잘 되냐? 우리 회사는 오래됐잖아. 자리도 잡히고 해서 그냥 현장 15개 정도 돌아다니고 있어. 내가 내 입으로 잘난 척할 수 없으니까 차나 구경하러 형처럼 월급쟁이들이 평생 타기 힘든 차에 일어설 거야. 이런 대화가 오가다가 사촌형 아이들이 보이길래 각각 5만 원짜리 한 장씩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촌형에게
어렸을 적에 형이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아버지는 형에게 용돈으로 수표를 주시곤 했는데 제가는 우리 아버지처럼 부유한 사람은 아니라서 형들에게 5만 원씩밖에 주지 못했습니다. 난 아직 멀다고 봐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만하는 척하며 날 기죽이려던 사촌 형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 집에 놀러 올 때 요즘 애들이 돈을 주고 하는 농촌 체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흙장난을 해봐도 좋잖아요. 그러자 사촌 형이 시간을 내어 주말에 한번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시간이 되면 제가 그랬습니다. 형, 저는 우리 집에 거하면 돼요? 수금하러 왔어. 짠, 이제 돈 번다고 안 되겠다 오기야. 그럼 우리 엄마 아버지는 섭섭할 거야. 시간 내서 자주 오면 우리 아버지가 형들에게 용돈 많이 줄 거야. 아니, 형한테도 아직도 용돈을 주실지도 몰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사촌 형은 제 말에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애써 없는 표정을 짓던 하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더 하다가 다른 사촌들과도 얘기를 하다가 이모들과 외삼촌에게 귀여운 얘기를 좀 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사촌 형은 자기 집에 없는 것들을 저에게 많이도 빌려갔어요. 예를 들면 일렉 기타랑 앰프, 비디오 게임기, CD 등 이런 것들을 사촌 형이 빌려가면 팔아먹었는지 생각해봤어요. 어쨌든 회수되지 않았던 많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거나 우리 아버지에게 맡겨놓은 돈을 찾으러 온 사람처럼 수금을 하기 위해 우리 집에 자주 갔던 사촌 형이 최근에 제 어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집에 놀러와 달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제가 거절을 했더니 사춘기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저는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조건으로 사촌 형과의 약속을 올렸습니다. 책을 읽는 분들께 제가 좀 바쁘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여라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최근에 사촌 형과 하고 있던 대화 내용을 부모님 집에 가서 전했습니다. 그러자 모처럼 갔다 만난 사촌 형이 그런 얘기를 왜 했는지 이해를 못하더군요. 하냐 하실 때 입이 귀에 걸렸어요. 이러한 것을 보면 제가 혼자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아직 사춘기가 안 지난 것 같아 보이네요. 나라 전체가 어려운 시기에 책을 읽고 한번 쉬고 싶다라고 글을 남깁니다. 모두 힘내자고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레일을 고쳐야 해서 자러 가야 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후기입니다. 신사의 글을 읽고 많은 분들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환갑잔치에서 막내 외삼촌이 사촌 형을 놀려주고 일이 있어서 정신이 없네요. 생각만 하다가 글을 남기려고 했는데 이제 그만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사촌 형을 좀 놀려주고 그렇게 일이 있어서 종일 바쁘네요.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사촌 형은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부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몇 달 전 갑자기 사촌 형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그분의 부모님 댁 근처에 내 가족들이 놀러 가는데 제 부모님을 뵈러 한번 들려달라고 하면서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조금 쪼개고 말할까도 했지만 그때는 바빠서 알겠다고 하고 부모님 댁 주소를 톡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언제 가자고 물었더니 일요일 점심쯤에 저희 부모님 댁에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저희도 모두 휴일이어서 토요일 저녁에 부모님 댁에 가서 자려고 합니다. 일요일에 사촌 형의 가족을 대접했어요. 음식도 준비했고 사촌 형이 와서 함께 식사도 했어요. 우리 아이들과 사촌 형의 아이들은 금방 친해져서 마당에서 자기들끼리 잘 놀았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사촌 형에게 직장 다니느라 수고가 많다고 하셨더니 사촌 형이 또 한 세를 불렀어요. 자기 동갑이면서 승진이 가장 빠른 데에 요즘 신입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뜬금없이 진급을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촌 형의 연설을 듣고 참으로 지루해 하셨어요. 저는 형, 그렇게 진급하다가 회장까지 되어야 하겠네요 하니 그때서야 멈췄어요. 그러자 사촌 형은 처가 자랑을 시작했어요. 시작하였습니다.
자기의 장인어른이 배운 키가 나시는 분이다. 사업적인 재주가 끝이 없는 분이시다. 결국 사촌형이 하는 말을 정리해보면 자신은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고 처가는 엄청난 부자라서 참가도 잘 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저는 귀찮지만 어쩔 수 없이 그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촌형은 어릴 적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형이 정말 고생하며 열심히 살았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몰랐지만 사촌형은 별로 개운치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형수가 밭을 좀 구경시켜 달라 해서 형과 형수를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거기서부터 저기까지 경계를 가고 있는 동네를 물씬 느끼는 곳이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집을 빌려 심고 있는 것을 대충 설명해 주었습니다. 형수님은 나를 든든하게 다그쳐 주었다. 부모님의 땅이라 나는 모른다고 했더니 사촌형은 이런 시골 땅이 얼마나 가겠어 하더군요. 그렇게만 되고 말았는데 형수님이 이 동네의 시세는 평당 60만 원은 갈 거라고 말했다. 사촌형은 놀라서 눈동자가 멍해지는 듯 했어요. 형수님은 이 외에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해서 나에게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다. 형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할 뻔했지만 그 이후에 사촌형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열심히 잘난 체를 하다가 신나게 자기 잘난 체를 해놓고 왜 시무룩해서 갔는지 전혀 몰랐어요. 사촌형이 가고 집 정리를 한 후에 우리도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아내가 얘기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촌형이 잘난 체를 한 것이 저를 화나게 하려고 한 것이란데 제가 계속 사촌형의 말에 공감을 해주고 고생했다고 맞장구를 치던 것 때문에 찾아보니 고맙게 생각하면서 고생이 많이 되었겠다는 게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사촌형 표정이 안 좋았던 거라고 아내가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겨서 그런가 싶었어요. 노가다가 뭐 그런 사람의 미묘한 감정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부수고 새로 만들어서 재미있게 하는 것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게 정말 심상치 않다며 요구했는데요. 저는 내일 노동을 해야 해서 일찍 잠자러 가야 해요. 여러분들도 안녕히 주무세요. 한 번은 사촌 연기를 빼앗고 한 번은 불쌍한 사촌형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열개 외에는 없군요. 쓰니씨 정말 사촌형을 이기다니 정말 대단하시군요. 행복한 자식이란 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번에는 자매의 외모를 북극에 비하는 사연을 모아서 시누이의 코를 펄쩍하게 만들어 주었다는데 정말 소름 돋네요.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 동생의 결혼식에서 우리 시어머니와 신우가 정말 놀라게 해서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기 일신사에 글을 보내요. 동생의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께 한 번 더 인사를 드렸습니다. 신랑 역시 시댁에 함께 와 주었고 염장을 받으러 갔다가 다녀왔습니다. 신랑은 제게 자기 동생이지만 참 재주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었고 고소하다고도 하더군요. 시어머니와 신랑은 저와 제 여동생이 몸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키는 158cm에 몸무게는 60kg 정도입니다. 제 동생은 키가 조금 더 크지만 몸무게는 비슷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신랑은 동생이 뚱뚱해서 시집가기가 힘들 것이라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마다 몸무게를 보는 기준이 다르기에 뚱뚱하다고든 통통하다고든 봤을 때 신랑은 180cm의 몸무게는 자기 체중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현재 내 건강 상태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더 빼지도 않고 더 찌지도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람이에요. 신랑은 쭉쭉 빵빵해도 좋긴 하지만 요즘에는 쭉쭉만큼 한 해도 빵빵하게 여자는 드물다고 하면서 어쨌든 자기는 마른 여자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건강과 자신감을 위해 항상 살을 빼고 싶어 해요. 최근에는 저녁을 먹은 후에 외출에 1시간 정도 빠르게 걷는 습관을 만들고 있어요. 물론 야근을 하는 날이나 주말에는 건너뛰는 경우도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자꾸 야식을 먹자고 권유해서 가끔은 함께 먹지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말하며 함께 즐깁니다. 야식을 먹고 나서 들뜨는 마음속에 어느 것도 없게 해주는 것 같아요.
후회와 반성에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쉽지 않아요. 제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아이 둘을 둔 여성입니다. 현재는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 중이에요. 2달 뒤면 복직 계획이에요. 주변에서는 아이 둘 낳고 이 정도로 살찐 게 괜찮다고 말씀해주지만 제 신랑이 날씬해서 그 비교가 마음에 걸려서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말씀하면 제가 아이를 낳고 살이 불어났다고 들릴 수도 있겠네요. 비밀이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체형이에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날씬해요. 아버님은 배가 조금 나온 정도이고 시어머니와 신혼부부는 모두 마른 체형이에요. 신부는 체형을 많이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우는 관리도 열심히 합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 보면 신우는 반 공기도 안 되게 먹어요. 숨가찔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요. 신우는 키가 165 조금 넘습니다. 신우는 몇 군데 고쳐서 평범한 얼굴인데 자기 외모에 대해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기존 크고 마른 평범한 여자인데 신우는 자기가 늘씬하고 예뻐서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항상 자랑을 했습니다. 제 여동생과 신우는 동갑이에요. 신랑과 연애 때부터 제 여동생과 신우를 함께 만나서 놀기도 하고 그래서 제 동생과 신우는 둘이 사동 다니지만 턱없이 친구처럼 지내왔습니다. 한때는 가끔 각자 남자친구를 데리고 함께 만나서 놀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신우가 28살 때 사귀던 남자와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시어머니와 신우는 엄청 자랑을 했습니다. 남자가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시원시원하다고 저를 만나기만 하면 자랑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신우 남편이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며 중견기업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성격은 좋긴 해요. 성격이 좋으니 우리 신우처럼 예민한 여자와 살겠죠. 시어머니와 신우는 가끔 저와 제 동생이 살이 쪘다고 한심하다는 뜻을 말하곤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먹고 노력해서 날씬하게 살던데 뭘 그렇게 먹고 되지 말라고 말하곤 했죠. 틀린 말은 아니니까 기분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의 시어머니와 신우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에요. 항상 결론은 시어머니와 신우는 날씬하고 예쁘다고 해서 나와 제 동생은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말할 때 기분이 나쁜 적이 많았어요. 신우와 시어머니 남편은 제가 보기에는 평범한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것인데 언젠가 시어머니께서는 무슨 세기의 훈남훈녀 커플이 결혼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제 동생과 함께 동갑인 신우도 분발해서 얼른 시집에 가야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통통해서 어떻게 시집을 가니라고 하셨고 신우는 여자가 다른 것을 찾는지 다시 보기 좋은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신랑이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자기 처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좀 뭐라 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비웃으면서 틀린 얘기도 아닌데 벤피카 발끈하냐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결혼을 해서 시댁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제 부는 예전부터 저와 신랑도 몇 번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동생이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라 좀 무리를 하나보다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동생이 신혼집을 구했다고 하는데 강북의 최고가 아파트 40평이라고 하더군요.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 제 분에게 부모님이 준 재산이라고 하는데 제 부모님이 이미지와 재산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친정에 갔을 때 제부가 놀러 왔는데 제가 제부에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부잣집 아들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내 동생이 그렇게 좋아서 결혼을 하냐고 물었는데 제 부모님은 제 동생과 사귄 지 오래되었고 결혼할 나이가 되어 결혼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리고 제부가 하는 말이 제 동생만큼 얘기 잘 들어주고 본인의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부정적인 성격인데 제 동생은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주어서 함께 있으면 긴장감도 풀리고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과 함께 살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아서 자신은 행운아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제부에게 재벌층 아들인 것을 왜 지금까지 말 안 했냐고 진작 알았으면 자기가 제부에게 형이라 불렀을 거라고 했더니 우리 아빠가 커피를 마시고 뿜어서 사례를 걸리셔서 한참 기침하셨어요. 제가 동생에게 둘이 있을 때 혹시 너희 시댁에서 반대 같은 것은 없었냐고 물었는데 그런 거 없었는데 땡땡이 내가면 부모님께서 그냥 재미있게 노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착한 내 동생 결혼을 정말 축하한다고 말하고 신랑은 앞으로 제부에게 형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재미있게 놀다 왔어요. 얼마 전에 동생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신우는 동생과 친구처럼 지냈던 사이라서 채 동생 결혼식에 왔어요. 시어머니도 오셨군요. 호텔 예식장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객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화면으로 결혼식을 보게 되었어요. 동생의 시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하객이 많을 것 같아서 그곳 예식홀 몇 개를 예약해 두었어요. 식당 자리 확보하려고요. 하객들 중에서는 TV에서 자주 보던 국회의원도 있었고 연예인도 몇 명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와 신우는 놀라서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처음에 제 동생이 호텔 결혼식장에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뭘 그렇게 무리냐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동생 시아버지를 잘 모르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동생 시아버지가 유명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댁 신호부터 시작해서 어려웠습니다. 동생과 남편은 물론이고 여러 주제들로 정신없이 대화하며 마주하다 보니 저는 듣거나 대답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신랑과 파이팅을 외쳐 나누며 신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신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남편은 동생의 결혼에 대해 궁금해할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설명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 동생을 이해하며 듣고 공감해주는 분이셨습니다. 없다고 했고 동생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너무 평안해서 평생 행복할 것 같다며 결혼하자고 졸랐던 것을 시어머니와 신부에게 말했었습니다. 동생이 신혼집을 물었을 때 얘기해 주었더니 시어머니와 신부의 표정이 왜 안 좋아졌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여자는 예뻐야 결혼을 잘한다고 하던데 아가씨가 말했던 것처럼 남녀 사이에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더니 아가씨의 표정이 정말 엄포스러웠습니다. 나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예쁜 아이들을 낳고 잘 살고 있으며 내 동생도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했으니 우리 자매는 좀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 같다고 시어머니에게 얘기했더니 놀란 눈으로 바라보시더니 군부를 찍어 아들인 제 남편과 당신의 아들을 동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어를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처음 내용을 제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놀랍게 썼는지 몰라요. 옆에서 신랑도 첫째는 정말 사람 기분을 좋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집에 시집 갈 줄 알았는데 후회 없이 시댁 사랑을 많이 받겠다고 말했어요. 신랑은 자기 처제도 예쁘고 행동도 좋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오버했는지 나중에 집에서 이야기한 건데 자기 동생이 재수 없어서 시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대놓고 보람찬 척하던 어머니와 시어머니 콧수염을 납작하게 만들어 주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아직도 입꼬리가 올라가네요. 아, 그러나 시어머니 전화가 왔는데 동생이 시부모님이 별장을 친정 식구들에게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나중에 한번 모시고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그런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가면 재미있겠다, 좋겠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어요. 아마 마음이 불편하신 거겠죠?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 사람들이 밤이 되면 무시하고 잘난 척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정말 사람이 참 다르죠. 그래서 쓰니님의 마음이 크게 느껴집니다. 쓰니님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잘 자란 좋은 분이시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이야기로 제작됩니다.
많은 이야기를 제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